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순서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전격적으로 권력 구조 개헌의 불가피성 언급해서 파장 일으켰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느닷없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어요. 예. 다들 잘 아시는 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제 그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 기자들에게요.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 터진 듯이 나오지 않겠나. 본물이 터지면 못 막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로 정치권은 당연히 술렁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상조다. 경제 이슈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고요. 여기에 김무성 대표도 일단 장단을 맞춰 오다가 갑자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랬던 김무성 대표가 오늘 아침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예, 뭐라고 사과를 했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아셈 참석차 외국에 가셨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국에서 제가 예민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크게 확대 보도된 데 대해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와는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정말 다른 얘기를 한 상황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은 어제 상하이에서 한 얘기는 무슨 뜻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김 대표는 어제 상하이에서 중국 방문 활동을 결산하는 의례적인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 예. 정식 간담회에서는 국내 문제에 답변하지 않았는데 정식 간담회가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저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기자들과 환담을 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개헌에 관한 질문을 했다. 예.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 자신의 불찰이라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 이런 거죠. 김무성 대표는 또 그때 분명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투로 얘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 대표는 본인이 다 한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에는 일부분 안 나온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그런 받아들여도 취지도 있는 될까요? 거죠. 예.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어찌 보면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허투루 말을 내뱉을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기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의미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 사실 기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호통치고 다그치고 혼내기도 합니다. 예. 예, 말 당연히 놓고요. 오며 가며 흘리는 말에 토시 하나도 기사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몰랐다면 더 큰 문제였지요. 이렇다 보니까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개헌 문제로 차기 대권주자 입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토록 큰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고요. 예. 김무성 대표가 정말 별뜻 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믿기는 어렵겠고요. 오히려 이 슬그머니 한마디 흘려서 여론을 좀 간을 봤는데 친박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 같아서 일단 수습을 한 것이 아닌가, 미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무성 대표의 이 사과한다는 죄송하다는 이 발언이 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개헌 논의를 더 가속화하는 분위기가 또 감지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국회가 아무것도 못한다. 예. 이런 문제 인식에서 일견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아침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헌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사태야말로 대한민국이 이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고쳐야 한다는 걸 잘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의 도가 지나치다고 하자마자 검찰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려 수천만의 표현의 자유를 팽개쳤다. 이런 말도 했고요. 물론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따져볼 점이 있지만 일단 우윤근 대표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제는 삼권이 분립한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제도의 근본 원리이자 근간입니다. 여당이라고 해도 일단 입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긴장관계이자 상호 견제관계에 놓이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예, 김무성 대표의 태도는 입법부의 중요 축인 여당이 행정부와 분립의 관계를 설정하기는커녕 행정부의 상징인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는 삼권 분립과는 전혀 동떨어진 우리 정치의 고질적 모순점이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대표의 이 죄송 발언과는 별개로 이참에 개헌론이 밀어붙이겠다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 아침 확대안보회의에서 개헌은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요구이다. 계속 추진돼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한국은 불행한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올해 안에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상하이에서 한 말을 두고서는 생각이 나와 아주 똑같다. 이렇게 반색했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3년 차가 되면 권력 누수, 레임덕이 생기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임기 2년 차에 힘 있는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했는데 당장 하자는 뜻이겠죠. 임기 2년 차면. 예. 그러면은 새누리당 다른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비박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 김성태 의원, 박민식 의원 등등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례로 박민식 의원의 경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다. 최소 1년 또는 1년 반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원내사령탑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죄송 발언에 보조를 맞추듯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지금은 일해야 할 때다. 이렇게 한 발 뺐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말을 했었던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특징에 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흔히 이 프랑스식 권력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이원정부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권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또 정치상의 다른 총리가 때때로 같은 운영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동거다. 그래서 동거정부, 불어로 꽈비따숑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각각 나름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총리가 나란히 존재하면서요. 대통령은 주로 외치 분야에, 총리는 내치 분야에 치중합니다. 물론 이들의 정파는 시스템,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 사람이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할 수 있고 이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문제 요소가 많고 또 이원정부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는 이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와 견주었을 때 내각제 요소가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많이 가미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통령의 힘을, 대통령 물을 좀 더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많이 이제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화제를 바꿔서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에 대한 보완과 개선 가능성 시사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단통법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 단통법 때문에 곧 출시될 아이폰 6요.
우리나라 출고가가 세계에서 가장 비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단말기 값만 비싸진 삶이 돼버렸죠. 요즘 아주 난립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뭐 끊이지 않았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천병이죠. 그쪽이 주무가 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당은 함부로 뭐 태클을 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변화와 보완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왔습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오늘 아침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 가격의 상향 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 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 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 좀 안 할 수 있게 결국 도와주고 그런 셈이 됐으니까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죠. 관할 상임위인데 여기에 새누리당 간사이자 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던 조혜진 의원 앞으로 두세 달 안에 법 취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런 논의에 동의했습니다. 예,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완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만약 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핵심은 이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료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나눠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내밀하게 뭔가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이 됐는데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이거 불필요한 규제다 이렇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의주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폰 6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16분입니다. 국가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정부는 예산 편성 없이 예정대로 누리과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예산 지원 없이 기존 복지 사업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정부에서는 대책 없이 지방교육청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라며 비판했습니다. 로서는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그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입장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던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일인데요. 저희들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렇게 짜보고 저렇게 짜보고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전국 시도 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입니까?
저희들 교육감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예. 이것은 모든 교육청들이 하소연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요, 2년, 3년 전에도 이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하니까 정부에서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인상해 주든지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2, 3년 전부터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 와서는 오히려 지원하던 것마저 일정한 지원도 끊고 모든 것을 지방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율을 25.27%로 인상하는 것이 근본 해결 방안인데 금년은 우선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누리과정 지원금 이거를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끝난 뒤에라도 긴급하게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국회에 의원님들과 예결위원장이나 교문위원장님 또 양당의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이분들에게 이제 면담도 했고 요청도 하고 호소하고 하소연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함께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료로 의료 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감자료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의 원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 홍보물을 제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인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배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또 제기된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약 5,700만 원 썼다. 이런 주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보공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은 사실은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이게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전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스스로의 전립 기반을 흔들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의료 공공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홍보하는데 이 우리 국민이 낸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거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달라고 낸 돈을 가지고 정반대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게 돈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원장으로 제가 3년을 꼬박 저지있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해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이제 경기 침체기에 확장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최경환 부총리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져 있는데 지금 최 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양적 성장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예. 이제 경제 정책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비껴서 집 사거라 아니면 금리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눌리도록 하는 이런 진통제나 단방약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딱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온 실패한 90년대 초반의 일본 정책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란 골자는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 행복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틀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 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역할, 특히 재정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써줘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사회 양극화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는 수출이나 해외 시장에 지나치게 우리 경제가 편중돼 있거든요. 네. 이런 대의존형 천수닥 경제에서 벗어나서 내수 비중을 확충해서 해외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전천후 경제로 바꿔가야 합니다. 친박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론에 대해서 나라와 여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결국 민생이 실종되고 대통령 선거가 3년 반이나 남았는데 개헌 논의 개시로 다시 대선 전국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개헌론은 뭐 이게 1987년에 만들어진 논의 아니겠어요. 이게 5년 단위인데,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새누리당 당원이잖아요. 유력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시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블랙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개헌론이. 민생이 실종되고 지금 뭐 하는 최저 금리가 지금 2%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외환위기 직후 같은 상황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시점에 결국 모든 걸 다 평균치고 개헌론으로 달려들자. 우리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서 과연 이 시기에 지금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당부를 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도 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치 중심이 국회에 가는 건 참 좋은데 개헌 논의도 물론 국회에서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 특히 여당 대표가 또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역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중요한 얘기는 일단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談判을 하든 협의를 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정리된 입장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네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셨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시행에 대한 비판 여론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60%가 넘는 국민이 이번 단통법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노 리서치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86명을 대상으로 단통법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가운데 63.6%는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4.3%에 불과했고 나머지 22.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앞서 지난달 16일과 17일에도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47.9%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를 했던 여론이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이 되자 확연히 반대로 돌아선 겁니다. 48% 정도이던 소비자가 이득이다라는 여론이 14%로 떨어져서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단통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중국산 저가 휴대폰으로 바꾸겠다는 이러한 소비자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향후 휴대전화를 중국산 등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상관없이 국내 제조사의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는 가격과 상관없이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고 반면 39.6%의 응답자는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 전화 무작위 걸기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97%포인트입니다. 예.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예. 국민의 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 근데 단통법 시행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단말기 가격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차라리 해외에서 예. 직접 사자 이런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4일 전파 인증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이러한 해외 구매 대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기종당 전파 인증 시험 비용 3,300만 원에 수수료 16만 5천 원을 합쳐서 총 3,316만 5천 원을 구매 대행 업체가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게다가 이 비용은 품목당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A라고 하는 구매 대행사가 비용을 내고 들여온 스마트폰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다른 B라는 구매 대행사가 들여올 경우에 A사가 이미 인증 비용을 냈다 하더라도 B사는 또다시 인증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 물론 개인이 쓰기 위해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지만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을 구별하기가 쉽지도 않은 데다가 개인이 직접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도 딱 한 대만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개인이 쓰기 위해서 직구를 한다면 각각 한 대씩은 들여올 수가 있지만 아이폰 2대를 사려고 한다면 최대 3,316만 5천 원의 비용을 개인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상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들이 앞으로 영업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예.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종 전자기기에 다 적용되는 법안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싼 것으로 알려진 TV는 물론이고요. 태블릿 PC, 컴퓨터, 모니터, MP3 플레이어, 팩스 등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를 수입 대행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사람은 오는 12월 4일부터 전파 인증 비용을 내야 합니다. TV나 모니터의 경우에는 총 155만 5천 원을 내야 하고요. 생활용 무전기의 경우에는 616만 5천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국산 제품만 써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장병환 의원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면서 스마트폰, TV 등을 만드는 국내 제조사들과 기존 수입업체들만 이로운 결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구매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에는 7억 720만 달러이던 해외 구매 규모가 지난해에는 10억 4,003만 달러로 급증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벌써 9억 5,446억 달러가 수입이 돼서 이미 예. 1조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예. 정말 그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과 비난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그 조금 더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예.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논의가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보수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언론이죠.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을 고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인데요. 손문상 화백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과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이 지난 1일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등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심상근 씨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만평을 통해 국가원수를 심대히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심 씨는 이어 국가원수를 닭으로 표현한 상기 이미지는 예술작품에 속하지도 않고 프레시안이라는 언론 매체에 게재된 것으로서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런 묘사는 국가 원수뿐 아니라 그 어떤 제3자에게 적용돼도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의 효과가 극심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사자인 손화백은 아직까지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의 그림이니까 그 만평이겠네요? 예, 만평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해당 만평은 공주님 개 풀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6일 프레시안 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닭을 나타내는 듯한 깃털 위에 빨간색 옷을 입고 도를 넘은 애들 정리는 다 됐나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묘사가 됐고요. 예. 그 옆에는 유령처럼 보이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개 풀었습니다 라고 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평을 그린 손문상 화백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손 화백은 이러한 경우를 당하는 게 처음이라며 대통령을 닭으로 표현한 건 이미 세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풍자와 비유를 차용했을 뿐인데 제가 고발당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손화백은 시사 만화가가 가져야 하는 풍자에 대해 한국에서는 느슨하게 알 듯 모를 듯 표현하는 것을 시사 만화의 뭐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던 군사 독재 시절에 애둘러서 썼던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SBS가 또다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파렴치한 세 칸으로 비하한 그림을 사용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가 어제 방송에서 종이로 만든 세상, 종이 아트란 주제로 가위를 이용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의 손, 송훈이라는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송훈 씨가 제작한 신윤복의 단오풍정 그림을 원작과 비교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예. 원작이라고 소개한 단오풍정 왼쪽 상단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던 겁니다. 원작에서 동자승이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는 것을 동자승 자리에 노 전 대통령을 배치함으로써 마치 노 전 대통령이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는 여자를 밝히는 세 칸인 양 이렇게 비하한 겁니다. 예. 누리꾼들은 문제의 그림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 그림 등을 양산해온 일베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동일한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누리꾼들은 SBS 직원 중에 일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BS는 앞서 지난 2013년 8월에도 메인 뉴스인 뉴스8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이미지가 담겨있는 도표를 사용해 무례를 빚은 바 있고요. 지난 3월에는 런닝맨 방송 중에 일명 일베마크가 그려진 고려대학교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무례를 빚기도 했습니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입장 발표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3호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빛 원전 3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오전 6시께 발전이 중단됐습니다. 한빛 원전 측은 어제 오후 한빛 3호기 증기 발생기 전열관에서 미량의 냉각수가 누설되는 것이 감지돼서 3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증기 발생기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이고 전열관은 핵 연료봉의 열기로 가열된 냉각수가 흐르는 관을 뜻합니다. 예. 한빛 원전 3호기는 가압 경수료용 100만 킬로와트급으로 지난 2012년 11월 원자로 내 관통관 균열로 발전이 정지돼서 정비를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재가동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도 변압기 고장으로 다시 가동이 중단되는 등 해마다 고장으로 멈춰서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전이 고장 등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이번으로 7번째입니다. 예, 정말 고장으로 가동을 멈추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 별세하신 고 성유보 선생, 뒤늦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군요. 예, 지난 8일 별세한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뒤늦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어제 지난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던 성 전 위원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던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정정봉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대에 조사받을 때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청우회는 서울대 물리대 선후배 친목 모임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자본주의 부조리를 개선하자는 대화를 나눈 모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전 위원장은 1975년 6월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며 동아자유 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에 끌려간 뒤 청우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논문 표절로 박사 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국민대를 상대로 낸 학위 취소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예, 서울 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지난 3월 박사 학위 수여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을 기각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재판부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문 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김 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김 씨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인용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이어서 문 의원이 김 씨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연구 부정 행위가 2006년 논문 작성에서 2007년 8월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1년의 과정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검증 시효가 지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의원은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 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으로 지난 2007년 8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올 2월 이 논문에 대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 문 의원의 박사 학위는 지난 3월 취소됐습니다. 예.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 금강에서 이제 다시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게 수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이제 수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큰빛 이끼벌레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 큰빛 이끼벌레가 또다시 창궐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는 지난 13일부터 강변, 나뭇가지 등에 붙어 자라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 포자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에 김 기자는 어제 오전 9시부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구간을 살펴봤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주먹 크기부터 직경 30cm가 넘는 군체까지 다양한 크기의 큰빛 이끼벌레를 발견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하 처장은 전문가들이 큰빛 이끼벌레가 한 번 출현하고 사멸하면 그 해에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수초나 나뭇가지 등에 붙어 서식하는 게 확인됐다며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심해서 여름처럼 크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수온이 상승하면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이 2014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프로야구는 마지막 날까지 뜨겁습니다. 오늘은 뜨겁게 달궈진 프로야구 그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평론가 최동호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관심의 초점은 가을 야구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 벌이고 있는 LG와 SK의 4위 싸움이죠. 예, 오늘이 2014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마지막 날 경기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이 걸린 4위 팀을 가리게 됐는데요.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넥센, 3위가 NC인데 이 세 팀은 이미 이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이 마지막 한 자리, 4위 자리를 놓고서 LG와 SK가 오늘 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예. 이 현재 LG가 4위고요, SK가 5위인데 이 승차가 한 경기밖에 되질 않거든요. 때문에 LG가 롯데, SK는 넥센과 오늘 경기를 벌이게 되는데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4위 자리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LG와 SK 모두 오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 LG가 유리한 입장인가 봐요? 예, 유리한 입장입니다. 예. SK는 오늘 넥센전을 이기더라도 이 LG가 무조건 패해야지 4위에 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LG는 이 SK가 이기더라도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하면은 4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에서 무승부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무승부 규정은 연장 15회까지 가고도 승패가 갈리지 않으면 무승부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예, 예. LG로서는 무조건 이겨야지 되고 SK로서도 이제 무조건 이겨야지 되는데 SK로서는 오늘 경기 이기고 LG가 패하길 바라야 된다는 점에서는 LG가 조금은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LG는 롯데를 상대하고 SK는 넥센을 상대하는데 롯데는 포스트 시즌 진출 탈락이 확정된 팀이고 넥센은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팀이잖아요. 예. 예, LG와 SK로서는 오늘 경기에 나설 상대 팀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LG가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롯데는 완전히 무너진 팀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넥센은 시즌 MVP와 신기록 달성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팀이고요. 이 롯데는 오늘 이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난 뒤에 김시진 감독이 이 자진 사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팀 성적도 부진하고요. 또 이 롯데 프론트가 이 김시진 감독을 무시하면서 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롯데 구단 이 자체가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반면에 넥센은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넥센의 서건창 선수 현재 시즌 통산 199안타를 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이 시즌 200안타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를 악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넥센의 박병호 선수도 현재 홈런 5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승엽, 심정수 선수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50홈런을 달성한 타자로 등극을 했거든요. 예. 근데 현재는 이 홈런이 52개이기 때문에 이 한 개만 추가하게 되면은 심정수 선수의 기록인 시즌 53 홈런과 타이 기록을 만들게 되고요. 이 강정호 선수도 현재 홈런이 39개인데 홈런 한 개만 추가하게 되면은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유격수 40홈런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 넥센의 오늘 선발이 헨리 소사인데 이 헨리 소사도 현재 9승인데
오늘 이기게 되면은 이 한국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 넥센을 상대하는 SK보다는 역시 롯데를 상대하는 LG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정말 오늘 LG와 SK의 상대 팀만 보면은 LG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SK 경기는 뒷얘기가 많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SK가 이 두산의 7대5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예. 5회까지 두산이 5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의 송일수 감독이 5회에 이 주전 선수였던 이 김현수, 홍성훈 선수를 뺐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성곤, 김재환 선수를 투입했거든요. 그 다음에 6회에 곧바로 이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동점을 허용했는데,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 두산의 필승 개투주라고 할 수 있는 정재훈이나 윤명준 선수가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어야지 되는데, 예. 의외로 이 마운드에 등판한 선수가 임태훈 선수였거든요. 임태훈 선수가 올해 이 부상 때문에 사실상 전력에서 제외된 선수였는데요. 역시 이 뜻밖의 이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4실점한 뒤에 강판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두산이 경기에서 패하게 됐죠. 이렇다 보니까 이 송일수 감독이 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이 SK와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이 의혹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예. 반면에 SK 입장에서는 이 4강 진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인데 쉽게 승리를 따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이제 경기가 끝나면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4팀이 모두 가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정규 시즌이 끝나면 언제나 그렇지만은 감독의 운명이 또 바뀌게 되죠. 예. 올해는 유독 감독이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이 한화의 김웅영 감독이 그렇고요. 예. 또 기아의 선동열 감독, SK 이만수 감독이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한화가 2년 연속 꼴찌입니다. 예. 기아도 2년 연속 8위에 그치면서 최악의 성적이거든요. SK 역시 현재 오늘까지 4강 경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이만수 감독 취임 이후에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 김웅영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구단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예. 이 선동열 감독 역시 기아에 취임한 이후로 이 성적이 좋지가 않은데 이 선수단 운영이나 유망주 육성 등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동안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재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만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성적 부진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고 LG가 패해서 극적으로 4강에 오르게 되면은 한 줄기 희망을 볼 수는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만수 감독 입장에서는 이 4강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4강에 오르더라도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방송에서 롯데 김시진 감독 오늘 경기 후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롯데 구단과 김시진 감독이 불편한 관계라는 얘기가 시즌 도중에도 여러 차례 흘러나왔었죠. 예, 그랬었죠. 예, 김시진 감독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의 이 롯데 말고 넥센이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김시진 감독이 넥센에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팀을 잘 만들어가지고 크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이제 롯데로 자리를 옮긴 건데요. 그런데 정작 롯데 가서는 김시진 감독이 자신의 뜻을 크게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김시진 감독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예. 이 자신이 데려왔던 코치가 이 구단에 의해서 해임을 당했고요. 그러면서 이 감독이 아니라 이 구단과 가까웠던 코치가 팀 운영에 실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였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올해 5월에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선수들이 항명 파동까지 일으켰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 선수들이 감독을 제치고서 이 구단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는
이 김시진 감독이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진 사퇴라는 형식으로 이 나름의 이 불만 섞인 메시지를 롯데 구단에 던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죠. 예, 오늘 경기 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그 포스트 시즌 언제부터 열립니까? 오는 19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예. 자, 오늘 경기가 끝나면은 LG와 SK 두 팀 중에 한 팀이 4위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4위 팀과 NC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오전 3선승제로 승부를 가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승리한 팀이 넥센하고 역시 오전 3선승제로 플레이오프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이 마지막으로 이 삼성과 7전 4선승제로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최고 관심사가 역시 축구 대표팀의 코스타리카전이었는데 슈텔리케 감독이 과연 어떤 능력 보여줄지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예. 1대3으로 코스타리카전에서는 패했지만은 그래도 슈텔리케 감독은 좋은 평가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소집한 대표팀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리고 난 뒤에 파라과이의 2대0 승, 코스타리카의 1대3으로 패하면서 1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은 이 선수를 파악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슈틸리케 축구의 밑그림하고 방향을 보여주는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코스타리카전에서는 3골이나 내주고 패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 내용에서는 이전 대표팀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파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선수를 기용하면서도 이 자신의 축구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죠. 예. 두 경기 통해서 봤을 때 슈틸리케 감독의 축구, 어떤 축구로 정의할 수 있을까? 최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슈틸리케 감독은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 수비에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는 것을 우선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표팀 경기를 보신 분들은 모두 다 느끼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아주 짧게 끊어서 하는 패스를 많이 하고요. 예. 이 패스 타임이 빨라져가지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 패스가 빨라져가지고 경기 흐름이 빨라졌다는 것은 조직력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패스를 주는 사람보다는 이 받는 사람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수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공격에서도 역시 조직력을 강조하게 되는데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빠른 템포와 조직력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이 상대의 빈 공간을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런 집중력으로 승부를 가르는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감독 데뷔전을 통해서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슈틸리케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 예. 단기적인 목표를 보자면은 내년 열리는 아시안컵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년 1월에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거든요. 예. 네, 이 대회가 이 슈틸리케 감독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컵을 앞두고서 대표팀이 다음 달에 요르단하고 이란을 상대로 두 차례 더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예. 이 월드컵이 끝나게 되면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팀들이 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다음 월드컵에 데뷔하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동 팀들도 이 대표팀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실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슈틸리케 감독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 대표팀을 장악하게 되면서 예. 이 남태희 선수나 김민우 선수 같이 이 새로운 유망주를 발굴했다는 점에서는 이 큰 소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내년 1월 아시안컵에서 일단 이 대표팀의 구성하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밑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